서울 한복판 49층 높이의 화려한 기업 본사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만한 젊은 CEO가 러시아어로 쓰인 편지를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쳤죠. 내 월급 전부를 걸고 말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걸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61세 청소부 할머니에게 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마 청소부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나? 하지만 그 순간 그 할머니가 일어나 편지를 완벽하게 번역해내자 회의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22년 전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청소부 할머니가 편지를 읽을 때 보인 그 절망적인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흘러내린 눈물, 그 모든 것에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한 청소부 할머니가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돈과 권력이 어떻게 한 가족을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22년간 이어진 그리움이 어떻게 기적 같은 재회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과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인생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서울의 차가운 12월 밤 49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빛 아래 한국 최대 화장품 기업 아름다운 세상. 본사 건물 안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다. 선자 할머니 61세.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째였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파란색 청소복 주머니에서 낡은 걸레를 꺼내며 떨리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지하철 6호선을 갈아타고 버스 2번을 더 타고서야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다.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하루를 버텨가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회의실 바닥은 거울처럼 매끈했다. 선자는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을 닦았다. 이곳 임원들이 밟고 다니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그들이 흘린 커피 얼룩을, 그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린 자신의 존재를 지우듯이 말이다. 야, 진짜 개웃기네.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며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8세의 젊은 CEO 민준이 러시아 바이어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거 봐봐. 러시아 지사에서 실수로 보낸 건데. 민준은 편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러시아어로 쓰여진 거야. 누가 이거 번역할 수 있나? 외국인 바이어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민준의 부하 직원들도 어색하게 웃음을 따라 했다. 내 월급 전부를 걸고 말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걸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민준이 도전적으로 소리쳤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선자에게 향했다. 그녀는 자신을 보는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아, 거기 청소 아주머니. 민준이 손가락으로 선자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웃었다. 아주머니도 한번 도전해봐. 하하하. 설마 청소부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선자의 가슴을 찌르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 것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말이다. 선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지만 아픈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았다.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떨리는 다리로 회의 테이블로 향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어떤 이는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선자는 민준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편지를 볼 수 있을까요? 민준은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로? 뭐 좋아. 어차피 못 읽을 테니까. 그는 편지를 건네주며 주변 사람들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선자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편지지의 질감, 특유의 누런 색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찍힌 도장. 그녀는 이런 종류의 서류를 본 적이 있었다. 22년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끔찍한 날의 말이다. 선자는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러시아어 문장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오쳇 오메즈두나로드네 후스노블레니아.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국제 입양에 관한 보고서. 선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에서 러시아로 이송된 아동들의 기록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외국인 바이어들도 입을 다물었고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선자는 계속 읽어나갔다. 총 147명의 아동이 이 기간 동안 이송되었으며 이 중 89%가 생후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영유아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로부터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 속의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찢어 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1993년 3월 15일 코드 번호 KR031YH로 등록된 여아의 경우 선자의 눈이 흔들렸다. KR0311YH. 그 코드를 그녀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22년 전 잃어버린 딸의 등록번호였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자를 바라보았다. 뭐야? 정말로 읽을 줄 아는 거야? 선자는 편지를 끝까지 읽어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해내고 있었다. 이 문서는 당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절차의 미비점들을 기록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서명, 이바노프 니콜라이, 모스크바 아동보호청장. 편지 번역이 끝나자 회의실은 묘한 침묵에 빠졌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비비대기 시작했다. 뭐야, 이상하네. 어디서 외운 건가? 아니면 누가 미리 알려준 거야?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설마 정말로? 하지만 선자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22년 전 그 끔찍한 봄날로 돌아가 있었다. 생후 8개월 된 딸 윤희를 품에 안고 고아원 앞에 서 있던 그날, 가난 때문에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포기해야 했던 그날, 그리고 며칠 후 받은 한 통의 통지서, 딸이 러시아로 입양되었다는 그 차가운 문장들. 선자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네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이 걸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러시아어 실력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편지를 읽을 때 그녀가 보인 그 표정, 마치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그 충격적인 표정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준이 갑작스럽게 말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49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편지 봉투를 다시 주워들었다. 러시아 지사에서 보낸 것이 맞았다. 하지만 왜 하필 이 편지가 하필 그 청소부 아주머니 앞에서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러시아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까? 더 이상하게도 왜 편지를 읽으면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었을까? 민준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한편 선자는 건물 밖으로 나와 찬 겨울바람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주머니에는 22년 동안 간직해온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딸의 작은 팔찌와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윤희야,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혹시 너일까?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 일어난 일을 되새김질했다. 고급 아파트 50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의 야경도, 평소 그를 편안하게 해주던 클래식 음악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선자 할머니의 모습만이 맴돌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그는 회사로 향했다.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임원 카드를 사용해 49층 사무실로 들어간 그는 곧장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휴지와 커피 찌꺼기 사이에서 러시아 편지 봉투를 찾아낸 민주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봉투에 적힌 발송인 주소는 모스크바 아동보호청 폐쇄지사였다. 그리고 우편 도장을 보니 3주 전에 발송된 것이었다. 단순한 실수였을까? 민주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선자의 번역이 너무나 완벽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번역해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편지를 읽으면서 보인 그 표정이었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발견한 듯한 충격적인 반응이었다.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인사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박선자를 검색하자 간단한 프로필이 나타났다. 나이 61세 근무기간 7년 2개월 결혼 상태, 사별 자녀, 정보 없음 출근률 100%, 7년간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음. 특이사항, 동료들과의 대화를 최소화함. 업무 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음.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민주는 놀라며 중얼거렸다. 그는 경비팀에 연락해 선자의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새벽 4시 30분 출근, 저녁 9시 30분 퇴근, 17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며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다. 그녀가 얼마나 절실하게 이 일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한편 그 시각 선자는 한강 둔치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꼭 껴안고 있었다. 상자를 열자 22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핑크색 실로 엮어진 작은 팔찌, 그 위에 한글로 새겨진 윤희라는 이름, 그리고 딸에게 쓴 편지 한 통. 한 번도 보내지 못한 채 22년간 간직해온 편지였다. 내 딸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너무 약했다. 너무 가난했다. 너를 지켜줄 힘이 없었다. 편지 속 문장들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어놓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본 그 러시아 편지에서 발견한 코드번호 KR0315YH. 그것은 분명 윤희의 등록번호였다. 1993년 3월 15일, 윤희가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선자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22년 전 고아원에서 받은 마지막 통지서에 적혀있던 번호를 적어둔 것이었다. KR0315YH. 틀림없었다. 윤희야, 정말 네가 살아있는 거니?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22년 전을 떠올렸다. 갓 태어난 윤희를 품에 안고 지하철을 타고 고아원으로 향하던 그날,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월세도 내지 못해 곧 쫓겨날 처지였던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임시로만 맡겨두겠다고 말했지만 고아원 원장은 차갑게 말했다. 한 번 맡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3개월 후 윤희가 러시아로 입양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그때부터 선자의 하루하루는 지옥이었다. 딸을 그리워하며 울다가 잠들고 꿈에서 딸을 만나다가 눈을 뜨면 현실의 외로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전문 번역업체에 연락했다. 어제 선자가 번역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1시간 후
번역색에서 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완벽합니다.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법률 용어까지 정확하게 번역하셨네요. 이 정도 실력이면 전문 번역사 수준입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 호기심을 참지 못한 민준은 회사 설립 초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가 세운 이 회사는 1990년대 러시아 진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동복지재단과도 관련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민준은 자신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1994년 그가 겨우 10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이 러시아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는 기록이었다. 입양된 아이의 이름은 윤희, 당시 2살이었다. 윤희. 민준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지금 의대생인 자신의 양딸 이름이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다. 22살의 그녀는 방학을 맞아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다. 아빠, 어제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윤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은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윤희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1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키워온 딸이었다. 윤희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너 생모에 대해 궁금한 적 없니? 윤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빠가 제 진짜 아빠인걸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윤희의 눈빛 깊은 곳에는 궁금증이 있었다. 그녀도 가끔 꿈에서 익숙한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을 보곤 했다. 따뜻한 냄새, 부드러운 손길, 자장가 같은 목소리. 하지만 그것이 기억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다. 어제 청소하시는 할머니를 봤는데 윤희가 갑자기 말했다.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냄새가 제가 어릴 때 맡았던 것 같은. 민준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를 봤다고? 네, 복도에서 청소하고 계시던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저를 바라보시는 게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민준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선자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이유, 편지를 읽을 때 보인 충격적인 반응, 그리고 윤희가 느낀 묘한 친근감까지.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부족했다. 민준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알아야 했다. 선자는 그날 저녁 고시원으로 돌아와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22년 동안 써온 일기장을 펼쳤다. 매일 딸에게 쓴 편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윤희야, 오늘은 네가 좋아했을 것 같은 하늘색 꽃을 봤다. 윤희야, 네가 지금 몇 살인지 세어보니 벌써 15살이구나. 윤희야, 러시아는 춥다던데 따뜻하게 지내고 있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일기를 적기 시작했다. 윤희야, 22년 만에 내 흔적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엄마의 마음이 나를 속이는 걸까? 아니면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걸까? 선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민준은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온갖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러시아 지사 관련 문서, 1990년대 입양 기록, 그리고 자신의 가족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는 우선 전문 번역사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단순히 번역의 정확성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자체의 진위를 파악하고 싶었다. 이 문서는 확실히 공식적인 러시아 정부 기관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번역사는 돋보기로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용지의 질감, 도장의 형태, 그리고 사용된 러시아어 표현들이 모두 1990년대 공식 문서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민준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그렇다면 선자가 번역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뜻이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에서 러시아로 보내진 147명의 아이들, 그 중에는 코드번호 KER0129YH로 등록된 여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번역사가 문서의 한 구절을 가리켰다. 이 기간 동안의 입양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미비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생모의 동의 없이 진행된 사례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민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생모의 동의 없이라고요? 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를 임시로 맡긴 경우에도 생모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재고 기회를 주지 않고 해외 입양을 진행한 사례들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선자가 편지를 읽을 때 보인 그 절망적인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눈물. 그녀는 단순히 러시아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민주는 회사 창립 관련 문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박성민이 1990년에 설립한 아름다운 세상은 초기에 러시아 진출을 위해 현지 아동복지재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1994년 민준의 가족이 러시아에서 입양한 아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입양 신청서에는 박윤희라고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은 1993년 3월 15일, 입양 당시 나이는 만 2세였다. 코드번호 KR0301YH, 민준의 손이 떨렸다. 선자가 번역한 문서에 나온 바로 그 번호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입양 서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생모의 이름. 박선자, 만 38세, 무직, 사별.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박선자. 지금 자신의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여인이었다. 이럴 수가. 민주는 중얼거렸다. 내가 윤희의 생모를 모르는 사이에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난 22년간 윤희를 딸로 키워온 자신이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청소부로 고용해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며칠 전 자신의 행동이었다. 선자 앞에서 그녀를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준 것. 그것도 모자라 청소부가 무슨 러시아어를 하겠느냐며 비웃었던 것. 한편 그 시각 윤희는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며칠 전부터 자꾸만 떠오르는 한 여인의 모습 때문이었다. 복도에서 만난 그 청소 할머니. 윤희가 지나갈 때 할머니가 보인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슬픈 표정이었다. 친구야,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옆자리에 앉은 룸메이트 미영이 물었다. 응, 그냥. 윤희는 대답하며 펜을 굴렸다. 미영아, 너는 어릴 때 엄마 냄새 기억나? 엄마 냄새? 갑자기 왜? 미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나는 가끔 꿈에서 따뜻한 냄새를 맡거든.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꽃향기 같기도 하고. 근데 며칠 전에 회사에서 만난 할머니에게서 비슷한 냄새가 났어. 미영은 윤희의 어깨를 두드렸다. 윤희야, 너 입양된 것 때문에 자꾸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윤희가 말을 멈췄다. 정말로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무언가 본능적인 것이 작용하는 걸까? 그날 저녁, 윤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사에 들렀다. 아버지와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49층 복도에서 다시 한번 그 할머니를 만났다. 선자는 복도 끝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다. 윤희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린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선자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고 윤희는 발걸음을 멈췄다. 복도에는 오직 두 사람만 있었고 묘한 정적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윤희가 먼저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까이서 본 윤희의 얼굴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윤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22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딸을 보고 있다니. 윤희가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얼마나 착한 아이가 되었는지. 혹시 할머니도 저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었다. 매일 밤 꿈에서 만나온 딸이었고 길을 걸을 때마다 혹시나 하며 찾아온 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나는 당신을 버린 엄마라고? 그런데 윤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는 어떻게 러시아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아빠가 놀라워하시던데. 선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러시아어를 배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딸이 러시아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22년간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것을, 딸과 연결된 유일한 고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냥 취미로 배웠어요. 선자가 간신히 대답했다. 윤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이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윤희가 인사하며 돌아섰다. 잠깐, 선자가 급하게 불렀다. 윤희가 다시 돌아보자 선자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하나를 꺼냈다. 이거 드세요. 복숭아 맛 사탕이었다. 윤희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맛이었다. 물론 윤희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선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8개월 된 딸이 복숭아 이유식을 먹을 때 보인 그 밝은 미소를. 감사합니다. 윤희가 사탕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22년 전 그대로였다. 선자는 윤희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야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22년간 참아온 모든 그리움과 후회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민주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선자와 윤희의 만남을 본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운, 그리고 선자가 마지막에 보인 그 절절한 모습.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선자는 윤희의 생모였고 22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 두 사람을 갈라놓은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까? 선자는 주말 아침 일찍 지하철 3호선을 탔다. 목적지는 성북구 기름동, 22년 전 딸을 맡겼던 그 고아원이었다.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를 꼭 끼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윤희의 작은 팔찌와 그동안 써온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22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고아원으로 향했었다. 8개월 된 윤희를 품에 안고 눈물을 참으며 말이다. 당시 선자는 28살이었고 남편을 잃은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다. 남편 진우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산업재해 보상금이라고 해봐야 고작 800만 원. 그것도 병원비로 다 나가고 나니 선자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방에서 갓난아기와 함께 굶어가며 지내야 했다. 임시로만 맡겨주세요.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 다시 데려갈게요. 고아원 원장 김수녀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김수녀의 대답은 차가웠다. 한 번 맡기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 상황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때 선자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요. 딸 하나뿐이에요. 3개월만, 아니 한 달만이라도. 하지만 김수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해외 입양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러시아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쪽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이 기름역에 도착했다.
선자는 천천히 일어나 고아원으로 향했다. 22년 만에 다시 찾은 그 길은 많이 변해 있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작은 상점들도 생겼다. 하지만 고아원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여기 옛날에 일하셨던 김수녀님 계세요? 선자가 접수 데스크에서 물었다. 젊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세요. 지금은 원장님이시고요. 누구시라고 할까요? 박선자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잠시 후 나이가 든 김수녀가 나타났다. 22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선자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선자 씨. 김수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두 사람은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다. 선자는 나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김수녀를 바라보았다. 수녀님, 제가 윤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수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선자 씨, 22년이 지났어요. 그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었을 텐데, 알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선자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며칠 전에 혹시나 해서 찾아온 거예요. 선자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러시아 편지, 그 안에 적힌 코드 번호, 그리고 윤희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성과의 만남까지. 김수녀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다. 정말 그런 일이? 코드 번호가 정확히 일치해요. KR031로 YH. 윤희가 태어난 날짜와 이름 이니셜까지 맞아요. 김수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일어났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해 볼게요. 그녀가 나간 사이 선자는 상담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입양된 아이들의 근황을 알려주는 사진들이었다. 선자는 혹시나 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윤희의 사진은 없었다. 20분 후 김수녀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다. 찾았어요. 1993년 입소 기록이에요. 파일을 펼치자 22년 전의 기록들이 나타났다. 선자의 서명, 윤희의 기본 정보, 그리고 입양 관련 서류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겨보았다. 여기 봐요. 김수녀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입양 가정 정보입니다. 입양 가정 정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입양 가정, 박성민, 한국계 러시아 거주자, 직업, 사업가 거주지, 모스크바, 입양 목적.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자 함 특이사항. 한국 내 사업 확장을 위해 1994년 한국으로 이주 예정 박성민. 선자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김수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당시 입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박성민이 입양을 추진할 당시 그의 가족들이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 및 사업가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압력으로 정상적인 입양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자 씨가 재고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저희는 3개월 정도 기다려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즉시 입양을 진행하라고요. 김수녀는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당시 저는 신입 수녀였고 원장 수녀님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선자 씨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제가 딸을 되찾을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 당시 박성민 씨 측에서 상당한 후원금을 약속했어요. 고아원 운영이 어려웠던 때라 저희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선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딸을 잃은 것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김수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박성민 씨 가족이 1994년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이요? 네, 화장품 회사라고 들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름다운 세상. 자신이 7년간 청소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다. 아름다운 세상. 그럼 윤희는
선자가 중얼거렸다. 그 회사 사장의 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박성민 씨의 아들이 지금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선자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만난 그 오만한 젊은 CEO, 그리고 복도에서 만난 따뜻한 미소의 젊은 여성, 그들이 바로 자신의 딸을 키운 가족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녀님,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지금이라도 윤희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김수녀는 선자의 손을 잡았다. 선자씨, 조심하세요. 22년이 지났어요. 그 아이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인생이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혼란만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을 너무 보고 싶어요. 선자가 울먹였다. 22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리워했어요. 매일 밤 꿈에서 만났어요. 김수녀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걸 드릴게요. 당시 한국에서 러시아로 입양 보내진 아이들의 명단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선자는 명단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다. 147명의 아이들 중에서 윤희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박윤희, 1993-3-1호 출생, 입양일, 1993-1, 이스, 입양가정, 박성민, 코드, KR03-155-0 모든 것이 일치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선자는 나무 상자를 열어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22년 전 윤희에게 쓴 편지였다. 내 딸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너무 약했다. 너를 지켜줄 힘이 없었다. 하지만 알아다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절대 놓지 않겠다. 편지를 읽으며 선자는 다시 한번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22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고아원을 나서며 선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윤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겠다고. 22년간 기다려온 만큼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딸을 빼앗아간 그 가족들에 대한, 특히 며칠 전 자신을 모욕했던 그 젊은 CEO에 대한 분노가 말이다. 민주는 월요일 아침부터 불안에 떨고 있었다. 주말 내내 선자와 윤희의 관계에 대해 확신을 굳혔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결국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확실히 알아야 했다. 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이재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재호는 1990년대 박성민의 사업 파트너였으며 당시 러시아 진출 과정을 도왔던 인물이었다. 재호 삼촌, 저 민준이에요. 급히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각하네. 민준은 심호흡을 한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삼촌, 1994년에 저희 가족이 러시아에서 아이를 입양한 일 혹시 기억하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재호의 목소리가 어색해졌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을? 삼촌,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입양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이재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하나? 네, 꼭 알아야 해요. 윤희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제서야 이재호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때 네 아버지가 너무 간절했어. 아이가 없어서 고생하고 계셨거든. 그런데 러시아에서 입양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요? 한국의 고아원을 통해서 입양하는 게 더 빠르다고 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줬어. 근데 문제는 그 아이의 생모가 아직 포기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는 거였어. 민준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럼 생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양이 진행된 건가요? 민준아, 당신은 지금과 상황이 달랐어. 경제 위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했거든. 그 여자분도 혼자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그분이 딸을 되찾고 싶어 했다면
이재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삼촌, 그 여자분 이름이 박선자였나요? 어떻게 그걸? 민주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자신의 가족이 선자에게서 윤희를 빼앗아간 것이었다. 그것도 정당한 절차 없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말이다.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며칠 전 자신의 행동이었다. 윤희의 생모인 선자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마치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대했던 것.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 깨달았다. 한편 선자는 그날 아침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로 인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작은 고시원 방에서 그녀는 윤희에게 쓴 편지들을 다시 읽고 있었다. 윤희야, 엄마가 너를 찾았어.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칠까봐 두려워. 그때 문득 며칠 전 윤희와의 만남이 떠올랐다. 복도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윤희의 눈빛, 그리고 할머니와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던 말. 혹시 윤희도 무언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선자는 결심을 굳혔다. 오늘 윤희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오후 3시 윤희는 아버지 회사에 인턴십 업무를 위해 방문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복도 끝에서 창문을 닫고 있는 선자를 발견했다. 할머니, 윤희가 반갑게 인사했다. 선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오늘따라 윤희가 더욱 예뻐 보였다. 22년 전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 자라주었다. 안녕하세요. 선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할머니, 어제는 안 오셨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선자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윤희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니.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빴어요. 윤희는 선자 옆으로 다가왔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창문 닫기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자가 손을 저었지만 윤희는 이미 다른 걸레를 집어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선자는 옆에서 일하는 딸의 모습을 훔쳐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22년 만에 딸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니. 할머니, 윤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혹시 자녀분이 계세요? 선자의 손이 떨렸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특별한 것 같아서요. 마치 가족을 보는 것 같은 따뜻한 눈빛이세요. 선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에. 있었다고요?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주 어릴 때 헤어졌어요. 윤희는 작업을 멈추고 선자를 바라봤다. 할머니,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매일 그리워해요. 선자가 간신히 말했다. 2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22년이요? 윤희의 눈이 커졌다. 저와 같은 나이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다. 윤희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고 선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안해요. 갑자기 딸 생각이 나서. 선자가 눈물을 닦았다. 윤희는 선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머니, 언젠가 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제 생모를 만나고 싶거든요. 선자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생모를요? 네, 저는 입양하거든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시지만 그래도 가끔은 궁금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선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딸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니. 22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니. 윤희야. 선자가 무의식 중에 딸의 이름을 불렀다. 윤희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다. 어떻게 제 이름을? 선자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미안해요.
직원 명단에서 본 것 같아서. 하지만 윤희는 이상함을 느꼈다. 직원 명단에 인턴의 이름까지 나와 있을 리 없었고, 더욱이 선자가 윤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절절한 어조는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때 민준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는 멀리서 선자와 윤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윤희야, 민준이 큰 소리로 불렀다. 두 사람이 돌아보자 민준은 급하게 다가왔다. 뭐 하고 있어? 아빠, 할머니와 청소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윤희가 대답했다. 민준은 선자와 눈이 마주쳤다. 선자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그리움, 분노, 그리고 두려움까지. 윤희야, 이제 가자. 할 일이 있어. 민준이 서둘러 말했다. 잠깐만요, 아빠. 할머니와 얘기가. 지금 당장 가야 해. 민준의 목소리가 급했다. 윤희는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다. 하지만 선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네요. 윤희는 아쉬운 표정으로 선자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내일 또 뵐 수 있죠? 선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이 윤희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민준이 진실을 알아챈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나서야 선자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22년 만에 딸과 함께한 그 짧은 순간들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민준이 자신과 윤희의 만남을 막을 것이 분명했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희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왜 그러세요? 할머니가 뭔가 이상한 분이세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저 할머니가 네 진짜 엄마라고? 우리가 22년 전에 너를 그분에게서 빼앗아 왔다고? 그냥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알겠지? 민준이 간신히 말했다. 윤희는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할머니와 자신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했다.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선자와 윤희가 함께 있던 모습, 그들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기운, 그리고 윤희가 할머니가 저를 가족처럼 바라본다고 했던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민준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선자와 직접 대화를 나눠야 했다. 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아침 7시,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다. 선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8시, 9시가 되어도 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사팀에 확인해보니 병가를 신청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민준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인사 파일에서 선자의 주소를 확인한 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시원. 그곳이 지난 7년간 선자가 살아온 곳이었다. 고시원 건물 앞에 도착한 민준은 잠시 주저했다. 자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건물로 들어가 관리사무소에서 선자의 방번호를 물었다. 3075 박선자 씨요? 그분 지금 이사 준비 중이신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다. 이사요? 네, 어제 갑자기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위에서 짐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선자가 도망치려는 것이었다. 아마도 자신이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 윤희와의 만남을 포기하려는 것 같았다. 3층으로 올라간 민준은 307호 문 앞에서 망설였다. 문 너머로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선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박민준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CEO요. 문 너머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선자는 민준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선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3평 남짓한 작은 방 안에는 이사용 박스들이 놓여 있었다. 가난하고 소박한 살림살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민주는 선자가 22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앉으세요. 선자가 작은 의자를 내밀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았지만 선자는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뭘 안다는 건가요? 윤희가 할머니의 딸이라는 것. 22년 전 저희 가족이 할머니에게서 윤희를 빼앗아 왔다는 것.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자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건가요? 저더러 조용히 사라지라고? 아닙니다. 민준이 급하게 말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선자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한국의 전통적인 큰절이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윤희의 어머니인 분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 선자는 당황해서 민준을 일으키려 했다.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민준은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 전에 제가 할머니를 모욕했던 것,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던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만해요. 일어나세요. 할머니는 22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셨는데 저는 그런 분을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선자는 그제서야 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제발. 민준이 일어나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선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갔다. 할머니,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윤희가 얼마나 좋은 아이로 자랐는지, 얼마나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건 모두 할머니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선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희는 가끔 꿈에서 따뜻한 어머니를 만난다고 했어요. 아마 할머니를 기억하는 거겠죠. 생후 8개월이면 기억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그리고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도 이상하게 친근하다고 했어요. 피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할머니, 이걸 받으세요. 22년간의 양육비입니다. 너무 적지만. 하지만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그럼 집이라도. 할머니가 이런 곳에서 사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선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주는 당황했다. 그럼 윤희를 만나시는 건? 선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할머니, 22년간 그 아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못해준 일들을 다 해주셨으니까.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희가 의대생이라며? 꿈을 이루고 살고 있다며?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럼 됐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민주는 그럴 수 없었다. 할머니, 윤희는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생모에 대해 궁금해해요. 그래도 안 돼요. 선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에게는 이미 아버지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제가 나타나서 그 모든 걸 망칠 순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선자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민준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22년간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매일 밤 딸 꿈을 꾸며 울었고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보면 혹시나 해서 쫓아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선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땠나요? 편안하게 딸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죠?
제 고통 따위는 관심도 없었겠죠.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윤희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선자는 문을 열어젖혔다. 민주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민주는 문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뒤돌아보니 선자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주는 고시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선자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2년간의 고통을 어떻게 한순간에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윤희만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선자는 짐을 다 정리한 후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고시원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선자는 무작정 가장 먼저 출발하는 버스표를 샀다. 부산행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22년간 품어온 꿈을 포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윤희가 이미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윤희는 며칠째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그 청소 할머니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기 시작했고 할머니 역시 회사에서 사라져버렸다. 인사팀에 문의해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뭔가 이상해. 윤희는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도 계속 그 할머니 생각만 했다. 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절절한 눈빛, 그리고 22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윤희는 아버지 회사에 인턴 업무를 위해 갔다. 혹시나 해서 할머니가 일하던 49층을 둘러봤지만 다른 청소 직원만 보일 뿐이었다. 실망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뭐지? 윤희는 호기심에 상자를 주워들었다. 오래되고 낡은 상자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핑크색 실로 엮어진 작은 팔찌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팔찌를 자세히 보니 한글로 윤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윤희는 깜짝 놀라며 팔찌를 손에 들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를 왜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걸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글이 나타났다. 내 사랑하는 윤희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네가 얼마나 클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본다. 엄마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컸다면 아마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나를 버렸냐고, 왜 지켜주지 못했냐고 말이다. 하지만 알아다오.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단지 너를 지켜줄 힘이 없었을 뿐이야. 22년 전 3월 15일, 네가 태어난 그날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날이기도 했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엄마 혼자 너를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 고아원에 너를 맡길 때 엄마는 임시로만 맡기는 거라고 생각했어. 일자리를 구하면 다시 데려올 거라고 다짐했지. 하지만 세상은 엄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했어. 윤희야, 엄마는 22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너를 그리워했어. 길에서 너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보면 뒤쫓아가서 확인해 보기도 했고 밤마다 꿈에서 너를 만나곤 했어. 네가 잘 자라고 있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매일 궁금했어. 혹시 네가 엄마를 찾고 있다면, 혹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알아다오. 엄마도 똑같이 너를 찾고 있고 똑같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사랑한다, 내 딸아.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읽어가며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 편지,
이 팔찌, 그리고 며칠 전 만났던 그 할머니. 설마 윤희가 중얼거렸다. 설마 그 할머니가.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특별한 눈빛, 22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다는 말,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렀던 것까지. 윤희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사무실에 있는데. 왜?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급히 물어볼 게 있어요. 민주는 윤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윤희가 무언가 눈치챈 것은 아닐까? 49층 사무실로 올라온 윤희는 아버지를 마주하자마자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민주는 상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자가 항상 소중히 간직하던 그 상자였다. 어디서 이걸?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웠어요. 근데 안에 제 이름이 새겨진 팔찌와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윤희가 편지를 꺼내 보였다. 아빠, 이 편지 읽어보세요. 민주는 편지를 받기를 거부했다. 윤희야, 그런 건 함부로 보는 게 아니야. 남의 물건이잖아. 남의 물건이라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이름이 새겨진 팔찌가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이 편지, 이건 제게 쓴 편지예요. 윤희야, 아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거예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전에 만난 그 청소 할머니, 그분이 제 생모인 거죠.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의자에 앉았다. 윤희야, 앉아. 아빠, 대답해 주세요. 그 할머니가 제 엄마인 거 맞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컸다. 그럼 그분이 22년간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22년 전의 입양 과정, 선자가 딸을 되찾고 싶어 했지만 무시당했던 일, 그리고 며칠 전 진실을 알게 된 경위까지. 윤희는 이야기를 들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그분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윤희야, 미안하다. 아빠도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선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윤희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흐느꼈다. 22년간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빠, 저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윤희야, 제발요. 22년간 기다리셨는데 저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날 밤, 윤희는 선자가 살던 고시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이미 떠난 후였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셨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윤희는 고시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디에 계시든 어머니를 찾아내겠다고. 22년간 혼자 견뎌오신 어머니에게 이제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다고. 편지 마지막 줄에 적힌 사랑한다, 내 딸아 라는 문장을 되새기며 윤희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그녀도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라고. 한편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딸이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22년간 잃어버렸던 나무 상자가 윤희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운명의 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모녀의 재회를 막을 수 없을 것이었다. 3일 동안 윤희는 선자를 찾기 위해 서울 곳곳을 뒤졌다. 고아원을 다시 방문하고 선자가 일했던 다른 청소업체들에도 연락해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다. 민준 역시 사설탐정을 고용해 선자를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선자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적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윤희야, 이제 그만하자. 민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그분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지만 윤희는 포기할 수 없었다. 편지를 읽고 난 후부터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그리움이 하루하루 더 커져만 갔다. 22년간 자신을 그리워하며 혼자 견뎌온 어머니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윤희는 대학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우연히 러시아어 교재를 발견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선자가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번역했던 그날의 일말이다. 할머니가 왜 러시아어를 배우셨을까? 윤희는 중얼거렸다.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선자가 러시아어를 배운 이유가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혹시 러시아로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딸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배운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김수녀를 다시 찾아갔다. 혹시 선자가 연락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이다. 수녀님, 혹시 선자 할머니에게서 연락 온 거 없나요? 김수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없어, 윤희야. 그분도 참 고집이 세시거든. 한번 마음먹으면 쉽게 돌리지 않으셔. 그럼 할머니가 평소에 어떤 곳을 좋아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김수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분이 예전에 바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힘들 때마다 바다를 보러 간다고 하시더라고. 바다요? 동해 쪽이었던 것 같은데 속초였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윤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속초, 동해에 푸른 바다가 있는 곳. 혹시 선자가 그곳에 있을까? 윤희는 즉시 속초 행버스표를 예약했다. 민준이 만류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확고했다. 아빠, 저는 꼭 찾을 거예요. 22년을 기다리셨는데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새벽, 윤희는 속초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엄마, 22년 동안 저를 그리워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이제 혼자 아프지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버스가 속초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다. 윤희는 가방 하나만 들고 바다로 향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직감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속초 해수욕장, 영금정, 오엉치항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선자를 찾을 수 없었다. 해가 서서히 져가고 있었고 윤희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저녁 6시쯤 윤희는 조금 더 한적한 해변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관광객들이 많지 않은 작은 해변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그녀를 발견했다. 방파제 끝에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선자의 뒷모습이었다. 바람에 날리는 회색 머리카락, 조금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무릎을 끌어안고 앉은 그 외로운 자세. 윤희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2년간 혼자 견뎌온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윤희는 선자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선자는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선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고 윤희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윤희야. 선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엄마.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한마디가 선자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22년간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다.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말이다. 어떻게 여기까지? 선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편지를 읽었어요. 팔찌도 봤고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자는 뒤로 물러났다. 안 돼요. 가세요. 저는 당신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요? 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22년 전에 당신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약해서, 가난해서 당신을 빼앗기게 내버려뒀잖아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선자에게 달려가 꽉 안아버렸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빼앗긴 거예요. 엄마가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런 거예요. 선자는 처음에 저항하려 했지만 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22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윤희를 꽉 껴안으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윤희도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22년간 저를 사랑해 주신 거 편지로 다 느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다. 22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가는 것 같았다. 윤희야, 선자가 딸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엄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엄마도요. 엄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좋은 분이에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모녀는 22년 만에 진정한 재회를 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선자는 고개를 저었다. 윤희야, 너에게는 아빠가 있어. 행복한 가정이. 엄마도 제 가족이에요.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아빠도 엄마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윤희가 속초로 왔다는 것을 알고 뒤쫓아온 것이었다. 민준은 모녀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윤희가 민준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자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선자는 민준을 보고 긴장했지만 윤희가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 민준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낳아주셔서. 선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아빠,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윤희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22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사랑해요, 엄마. 윤희가 선자에게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내 딸아. 세상 누구보다도. 선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편지 속 마지막 문장이 현실이 되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이제 그 사랑은 더 이상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서로에게 전해지는 완전한 사랑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선자 할머니가 22년간 겪었던 그 절절한 그리움을, 윤희가 느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선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딸을 빼앗긴 채 22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윤희의 입장에서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 속에서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 회사에서 스쳐 지나가는 청소 아주머니, 그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아픔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자가 윤희를 향한 사랑은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도 변하지 않았고 결국 그 사랑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가 보세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런 따뜻한 감동을 느낄 자격이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